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이 발생하고도 6달이 넘게 지나서야 출범했던 내란 특검 수사팀이 지난 6개월간의 운영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이미 내란 발생 1년여 전부터 계엄가담 군인 인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외환 의혹 수사특검팀을 이끈 조은석 특별검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섰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명분은 허울이었을 뿐 진짜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모든 좌파 세력의 붕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꼽았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문건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문건도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난 2021년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의석을 갖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평소에도 이런 마음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등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실, 군 관계자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선 지위가 높을수록 행동과 역할은 지위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헌법적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오늘 특검 수사 결과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내란을 준비해 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계엄 1년여 전부터 군 인사 등을 준비했고 신복격인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부터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국회 해산을 위해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한 고문까지 준비했다는 건데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었고 가짜인 걸 다 알면서도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계속 조장한 셈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윤 전 대통령.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만들어지며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는 수월해졌습니다. 특검은 계엄 준비가 본격화한 시점으로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를 지목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구사단과 34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박안수, 방첩사령관의 여인영, 지상작전사령관의 손식 대장이 보임되면서 계엄 구상은 현실화됐습니다. 이때부터 계엄 시점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총선 후로 정했고 군 사령관들에게 계엄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이의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를 김용현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는 여러 군사작전을 실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수시로 드러내온 윤 전 대통령. 몸을 못 갖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계엄 이후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2024년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를 통한 조작이라고 몰아가려 했습니다.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런 고문기구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할 때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복인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통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만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 부정선거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김건희 씨가 내란에 직접 관여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내란 자체는 물론 계엄 선포 시점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석열에게 화를 내고 싸웠다는 내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김 씨 측근으로부터 내란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계엄 선포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에 김 씨가 분노했다는 정황은 나왔지만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씨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조사했지만 김건희 씨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의 설계자로 불리는 노상원 씨와 김 씨가 만난 정황도 발견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력의 독점과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법 리스크 해소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한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검찰 역사상 전례 없는 불법 수사, 검찰과 민주당, 언론의 공모 공작이라고 말하며 정치인들과 언론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그럼 왜 12월 3일이었을까? 무속 개입 의혹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몰려있을 때 계엄을 선포한 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국회 근처에 모인 의원들을 싹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텐데요. 12월 3일에 대해 특검은 당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권력 교체기를 노린 거라고 봤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왜 이날이었는지를 두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부터 무속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역술인들이 비상계엄을 해서 넘기면은 한 석 달 되면은 다시 복귀한다.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빨리 비상계엄에 해서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 날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선포됐습니다. 즉 미국 대통령 선거 후이자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1972년 10월 유신 역시 미국 대선 국면에 단행됐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던 시도까지 실패하며 미국으로부터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더욱 어려워진 윤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계엄 날짜를 정했을 거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문구가 발견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 계엄 선포 다음 날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무속 개입 의혹에 대해선 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1입니다. 자, 그럼 내란 특검 취재해온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특검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사실은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내재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지목한 계엄 동기이자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였죠. 네. 그 안에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깔려 있었을 거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네. 명시적인 계엄 동기는 아닐지라도 내재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만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를 기점으로 계엄 준비를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이 이듬해 이제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를 잇따라 맞닥뜨렸었는데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해 그 욕구가 어느 정도 계엄 실행이나 시점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방아쇠 역할 이런 걸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비화폰 사용했던 사실 등등이 쭉 나왔었잖아요. V0라고도 불렸었고. 그런데 거기서 사실 더 진도가 안 나갔던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특검 수사 막바지에 김 씨가 자신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로 직접 물어보는 내용이 네. 공개되기도 하고 네. 또 검찰 인사에까지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특검도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엄 전 관저에 모였던 군 사령관들이나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한 행정관 그리고 또 당일에 방문했다고 알려졌던 성형외과 의사까지 조사를 했고 네. 또 통신 내역도 확인을 하긴 했는데 네.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12월 3일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넘게 지나서야 출범을 했으니까요. 수사 더 어려웠을 텐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부장판사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리됐어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특검은 법원 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또 이들의 통신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어떤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부 의사를 밝혀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따로 공무원 정황을 발견하진 못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실무자가 계엄사령부에서 요청했던 연락관 파견을 자기가 막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막았다는 건지 보고를 하고 막았다는 건지, 자,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3대 특검 중에서 사실 성과가 가장 좋았다 이런 평가도 받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가령 한덕수 전 총리 비롯해서 아까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이 줄줄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제일 높은 책임자들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사가 막힌 부분도 있었을 텐데 특검도 이 부분을 좀 아쉬워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검팀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했습니다. 네. 박지영 특검보가 이 대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권한에는 되게 민감하면서도 헌법적 책임과 책무에는 둔감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을 하면서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구속 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직접 전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동조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위 공직자들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을 텐데 참 아쉽죠. 자, 그리고요. 즉시항고 포기하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줬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이것도 특검이 결론을 안 냈더라고요. 이제 특검 수사 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는데요. 네. 심 전 총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이 됐었죠. 네.
그런데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걸 두고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데 이제 심 전 총장 시절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상당수가 내란 특검에 그대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 중에는 그래서 결국 무혐의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됩니다.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30여 명이 남아서 재판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6개월이 지나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발견되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하는 게 영장이 줄줄이 막 기각됐던 상황에서 이렇게 뒷맛이 개운하진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직접적인 내란 외환 사건 재판이 아니라서 형량은 적어 보이지만 오늘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은 눈에 띄는데요.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겁니다. 향후 나올 판결들도 주목되는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대량 탈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 과정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준비가 모여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또한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을 대가로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과 9.3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2,100만 원의 현금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준비 단계부터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있을 내란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 발표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권에선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베일에 쌓인 게 많고 사법부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몰이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걸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내란 특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80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엄 구상의 시점을 특정하고 대통령실 CCTV를 공개하는 등 내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과 공모자들의 역할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며 2차 특검을 통해 남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집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이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 9건 중 6건이 기각됐다며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불과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불기소한 것은 성급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장기간 지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선 특검이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쫓아낼 때부터 또 한동훈 대표 나중에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 쫓아내고 안철수 나경원 출마 못하게 하고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좀 보거든요. 김건희 특검도 곧 종료를 앞둔 만큼 2차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와 사과가 엇갈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최근 인사를 보면 당의 분열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과를 거부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소통위원장에, 친한계 공격에 앞장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으로 기록될지 계몽으로 기록될지 여기 있는 우리가 정합시다. 김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일명 소통특위는 여론을 분석하고 유튜브와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당내 대표적 윤어게인 인사인 김민수 최고위원을 앉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표적 친윤 인사이자 친한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남권 한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마음이 떠난 지지층과 소통하는 자리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며 적절한 인물인지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영남권 초선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 인사를 놓고 의원들 모두 걱정하며 이건 아니라 하지만 지도부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자조했습니다. 윤한홍 의원 같은 원조 친윤계 인사마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며 당내 갈등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비상계엄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자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끼어들어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장동혁 대표의 인선을 두고 친한계에선 윤어게인이 만세를 부를 것이란 반응까지 내놓고 있는데 더 강성으로 기우는 지도부를 두고 당내 분열은 더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합리적인 보수정당의 길은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며 차라리 당명을 극우의 힘으로 바꾸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쿠팡에 통관부호 정보를 등록해둔 분들, 통관부호 바꾸셨나요? 모르는 사람이 내 통관부호를 이용해 해외 직구 상품을 배송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쿠팡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통관부호를 바꾸라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통관부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 회원 박모 씨가 어제 고객센터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외장 하드 케이스의 배송이 시작됐고 이틀 뒤 도착한다는 안내입니다. 주문자 이름은 이모 씨,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3자 이름이었길래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리고 약간 잘못 왔나? 내가 혹시 잠결에 주문을 한 적이 있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케이스는 박 씨가 문자를 받기 사흘 전 가격 비교를 위해 쿠팡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었습니다. 무슨 물건이지라고 봤더니 제가 검색한 그 물건이 정확하게 배송이 된다라고 온 거예요. 쿠팡 고객센터는 박 씨 이름으로 주문하거나 결제한 이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주문을 취소해주겠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개인 통관부호는 물론 검색 기록까지 빼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쿠팡 측은 알 수 없다는 답만 반복하며 도용 신고를 하라고 권한 게 전부였습니다.
동용신고 접수 후 통관번호에 대한 재발급이나 갱신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쿠팡은 오늘 박 씨가 상품을 주문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쿠팡에 다시 주문하면서 박 씨 정보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훨씬 싼 가격에 다른 커머스에서 주문했거든요. 판매자가 왜 그걸 쿠팡 측에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저한테 보내주려고 했을까요? 쿠팡은 지금까지 개인 통관부호 등은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에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개인 통관부호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발표와 달리 통관부호 등 다른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건 없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은 퇴사한 전 직원이 내부 전산망을 편하게 드나들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전산망 접속 시 인증 절차를 거쳐 통제하는데 쿠팡은 이런 인증에 쓰이는 보안키 유효 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나온 쿠팡 최고 보안 책임자는 이런 회사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국회 과방위의 쿠팡 긴급 현안 질의. 보안 최고 책임자는 보안 인증키의 유효 기간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The lifetime of the signed key is in years, approximately 2 years. The internal authentication key was less than 2 years old. 보통 이런 수준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 실제 인증 기간은 얼마였을까? 쿠팡은 국회에 낸 청문회 자료에서 문제되는 키의 고정된 유효 기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증키는 시스템 접속자에게 일회용 출입증 성격의 토큰을 발급할 때 쓰이는데 통상 90일 이내로 유효 기간을 짧게 설정합니다. 그런데 퇴사한 전 직원은 기간 제한 없이 마음껏 토큰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무한정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공인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증키를 활용해 발급한 일회용 출입증, 토큰의 유효 기간은 얼마일까? The lifetime of the token is in hours, but to be clarified by the investigation team still. 보안 책임자는 이 역시 정확히 몰랐는데 쿠팡은 국회에 일반적인 토큰의 유효 기간은 4시간,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의 토큰 유효 기간은 72시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애플페이라든가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구동을 시키면 그 사용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보통 수분 내로 제한이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끔 됩니다. 전문가들은 72시간은 물론 4시간조차 보안 측면에선 너무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사실 쿠팡은 지난 5년 동안 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요? 자체적인 피해 보상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쿠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차례 더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시스템 설계 오류로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정보가 빠져나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 10월 쿠팡 앱 업데이트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14명이 피해를 받고 2023년 5월에는 페이지 접속 오류로 16명의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7개월 뒤에는 앱 개발 오류로 2만 2천 명의 고객 정보가 또 유출됐습니다. 이번 대형 사고 전 이미 5년간 15만 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겁니다. 하지만 쿠팡 차원의 피해 보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과징금 15억 9천만 원, 과태료 1,800만 원 등 총 16억여 원을 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아직 피해 보상 조치는 없습니다. 지난달 18일 쿠팡이 유출 신고를 한 후 한 달 가까이 돼갑니다.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거냐는 질문에 검토라고 답했습니다. 나오면 저는 보상할 생각이시죠? 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뭐예요? 저는 보상해 줘야죠. 예,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쿠팡과 달리 올해 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한 기업 대부분은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은 정부의 조정안은 거부했지만 통신비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의 자체 보상을 내놨습니다. 알바모는 지난 5월 1일 유출 신고 다음 날
롯데카드와 KT는 각각 신고 일주일 안에 보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불리할 거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질질 끌고 버티면 지쳐 떨어지게 해서 남는 사람 출연하는 뭐 이제 이런 식이죠. 한 명만 승소해도 피해자 모두 배상받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쿠팡의 소비자 무시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유족은 물론 언론과 노동부 등 전방위적 대응까지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쿠팡의 산재 대응 문건. 쿠팡 측은 해당 문건이 공식 승인된 문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취재 결과 문건에 적힌 대응 방식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한 정황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후 단계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쿠팡 산재 대응 문건의 마지막 문장.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날은 산재를 해야 된다. 그 대리점 사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산재가 안 된다. 그렇게. 말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다. 하지만 대리점엔 대외협력팀이 없습니다. 쿠팡과의 사전 조율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문건에 적힌 유족 대응 방식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장례식장 지키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요. 그리고 이제 부기금은 100만 원으로 저희 랑 계속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른바 외부인이 뒤늦게 장례식장에 가면 유족은 이미 쿠팡 편이 돼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조문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거부 손을 이렇게 이제 가위자로 해서 거부 의사부터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외부에 알려지면 금액을 올리면서 서둘러 합의에 나섰습니다. 1억 5천을 주겠다. 근데 우리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가니까 바로 3억으로 올려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돈으로 회유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안은 축소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 작년 12월 쿠팡의 산재 대응 방식을 MBC에 증언했던 유족들은 더 이상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기록되지 않은 단계 그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쿠팡과의 합의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국회가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쿠팡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김범석 의장 등을 고발하기로 한 건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 전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 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CEO로 업무가 바쁘다며 오는 17일 열릴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맞대응한 겁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김 의장 등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김범석 의장에 대한 질타는 이어졌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똑바로 전달하십시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합니까? 과방위 간사인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쿠팡 책임자들 청문회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낸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여야 구분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게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난 8월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롯데카드는 자체 보상안을 내놨지만 피해에 비해 턱없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항의한 고객에게만 몰래 추가 보상을 해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한솔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체 회원 3분의 1에 가까운 정보가 털리는 대형 사고에도 공식 사과는 한 달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롯데카드는 차등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주민번호 등 핵심 개인정보가 털린 28만 명은 카드 재발급 시 내년 연회비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본 회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가 받은 혜택은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연말까지 카드 사용 알림 문자 무료 서비스 정도에 그쳤습니다. 롯데카드 고객 송모 씨는 자신은 암호화된 카드 번호 등 일부 정보만 유출돼 연회비 면제 대상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지인은 내년 연회비 60만 원을 면제받고 프리미엄 카드를 재발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열받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좀 짜졌나 봐요. 다음날 돼서 그 연회비 면제 처리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송 씨가 롯데카드에 물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는 절대 안 해드려요.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께 예외적으로 처리를 해준. 당초 롯데카드 보상안도 카드를 계속 쓰도록 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보상 원칙조차 오락가락한 겁니다. 침묵한 고객만 손해를 본 셈입니다.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손해를 봤구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알아봐라, 돌려내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한테만 보상을 더 적절하게 해주고. 롯데카드 측은 상담원 보호를 위해 강성 민원인에게 소액 보상하고 상담을 종료하는 통상적 콜센터 운영 방식에 따랐다며 이런 경우는 극소수라고 답했습니다. 추가 보상 요구가 쇄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는 당장 공식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민원에 대비해 상담원들을 추가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압수수색은 동시다발,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 총재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영장에는 한 총재의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경찰은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의원이기도 한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 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혐의점이 뭡니까? 뇌물수수를 맞습니다. 영장에는 전재수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 한 점을 받은 혐의, 임종성, 김규환 두 전직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통일교는 금품 전달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고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 나와 금품 전달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해 앞선 특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세 사람도 모두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성패는 통일교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금품 전달을 뒷받침할 물증을 찾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도 수사 중인 경찰은 특검을 상대로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오늘 오전 시작한 압수수색은 1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일교 서울본부에 나가 있는 이승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 기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군요. 네, 저희가 취재해보니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금요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내란 특검에서 복귀한 바로 다음 날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특검에서 자료 받고 목요일에 윤영호 전 본부장 접견하고 금요일에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교과서적인 수사 흐름이긴 하지만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의 금품 관련 진술을 한 시점이 지난 8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수사가 늦어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로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금품을 준 걸 알고 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잖아요. 물증 찾는 게 더 중요해졌겠어요? 네, 윤 전 본부장은 지난주 재판에서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자신의 진술을 뒤집는 듯한 말을 한 건데요. 검찰이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대로면 집행유예도 가능해 의혹을 계속 키우는 게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로서는 물증이 중요한 건데요.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경우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타였지만 윤 전 본부장의 업무 수첩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난 경위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고가의 시계 등 금품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7월 김건희 특검팀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280억 원 상당의 돈 뭉치도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교 서울본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이 억울하다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야당에선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로부터 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의원.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SNS를 통해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2018년 5월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역구 성당의 60주년 미사에 참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책을 들고 찍은 사진을 직접 올려 선거 때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 와서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부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며 과거 SNS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초 당일 고향 의령이 아닌 부산의 한 식당에서 법인카드가 쓰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거명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게 뭔지를 이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윤영호라는 사람하고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입니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며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협조가 우선이라며 특검은 경찰 수사에 혼란만 줄 뿐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제주 4.3 당시 아이들과 부녀자까지 체포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 취소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에선 박대령 추도비 옆에 4.3 보고서 조사 결과를 담은 진실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고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란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안내판엔 제주 4.3 사건의 발생 원인과 함께 박 대령이 40일 동안 12에서 13세 소년과 60살이 넘은 노인, 또 부녀자를 포로로 잡아왔다고 적혔습니다.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말했다는 부하의 진술도 쓰였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제주 4.3 진상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가 채택한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유족분들이 마음이 조금 위로받는 것 같고요. 제주시가 추도비 옆에 안내판을 세운 건 박 대령의 행위를 미화하려는 역사 왜곡 시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극우단체 회원들이 모여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안내판 공개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내 표지판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지난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알려지며 이재명 대통령도 취소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4.3 진상조사 이전에 받은 무공훈장으로 현 시점에서 유공자가 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의결이나 심의 없이 바로 자동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논의가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한 번 더 다시 심의하고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이에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무공훈장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의 고향인 경남 남해에서도 지난 1990년에 세워진 동상에 대한 철거와 단죄비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는 일반 신호등이 아닌 전멸등이 설치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전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량이 정차했다 출발하거나 서행해야 하는데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전멸 신호가 설치된 통학로에서 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4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삼거리 쪽으로 335 걸어옵니다. 잠시 뒤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노란색 학원 차량과 자전거를 타고 하교를 하던 중학생이 충돌합니다. 도로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와 직진하던 학원 차량이 동시에 교차 지점에 들어서면서 충돌한 겁니다. 삼거리 중앙에서 차량과 충돌한 중학생은 튕겨져 나와 횡단보도를 넘어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다친 중학생은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헬기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엔 2개의 횡단보도가 있고 교차로엔 황색 전멸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황색 전멸등은 주변 차량 보행자를 확인하며 언제든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주행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차들 쌩쌩 달리잖아요. 그리고 앞에 사거리 신호가 있잖아요. 신호를 자기가 통과하려고 또 속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사고가 난 삼거리는 2km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8곳에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 가는 길인데 CCTV 카메라도 없어 황색 전멸등에 속도를 줄이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내려오는 게 여기 보통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학원가가 이쪽에 다 있으니까. 사고가 난 곳의 황색 전멸등은 통행량이 적었던 20여 년 전 설치됐습니다. 개설되면서 전멸 신호가 생성되었고요. 그 도로 좁은 폭의 도로에서 확산이 되면서 전멸치로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늘거나 학생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여도 사고가 잦지 않거나 별다른 민원이 없으면 일반 신호등으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만이라도 이게 정상 신호가 되었으면 이런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그리고 운전자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지켰을 거고. 경찰은 사고 이후 전멸 신호등을 일반 신호등 체계로 되돌렸고 50대 학원 차량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호주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표에 동참했는데 이스라엘이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호주 시드니의 한 해변에서 총기 난사로 용의자를 포함한 1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해변에서는 유대교 명절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유대인 혐오에 따른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장총을 든 2명의 남성이 해변을 향해 연신 방아쇠를 당깁니다. 남성들 뒤편으로는 시민들이 황급히 몸을 숙여 달아납니다. 바다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무트로 나오려 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인파들로 해변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대교 명절 하누카 축제의 첫날을 즐기러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She was like maybe 8 years old. She got injured in the leg and she was crying and she was on the ground. So she was behind her mom. Her mom was on the ground as well. 이 참사로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40여 명이 다쳤으며 총격범 2인조 중 1명도 경찰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번 공격이 유대인들을 표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An act of terror, an act of anti-Semitism, an attack on the first day of Hanukkah targeted at the Jewish community. 부자 관계인 용의자들 중 아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와 관련돼 있으며 차량에선 폭발물과 함께 IS 깃발이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빌미로 이번 참사에 대해 호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건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가 끝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바람에 이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편 무슬림 용의자의 총격을 멈춰 세운 장본인이 무슬림 시민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차된 차 뒤에서 웅크리고 있다 방심한 총격범을 덮친 이 시민은 과일 가게 주인인 무슬림으로 제압 과정에서 자신도 2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He's a hero. 100% he's a hero because what we see on the social media, he's 100% hero. 지난 2023년 가자 전쟁 발발 후 호주에서는 유대인 폭행이나 차량 방화 등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2마리가 다음 달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중국은 판다 외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이언트 판다는 양국 우호 관계의 상징인데요. 이제 일본엔 자이언트 판다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 보도입니다. 4년 전 6월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남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동물원의 간판 스타로 그동안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부모 판다는 이미 작년 9월에 중국으로 반환됐고 지난 6월 와카야마현 테마파크에서 사육 중이던 4마리가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일본에 남은 마지막 판다가 됐습니다. 無事中国までちょっと飛行機とかも揺れると思うけどとにかく元気で4頭とも行ってくれればいいかなと. 하지만 중국 밖에서 태어난 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역시 다음 달 말 반환이 확정됐습니다. 중일 양국 간 국교가 정상화한 1972년 이래 30마리 이상의 판다가 일본에 대여되거나 일본에서 태어난 바 있습니다. 만약 남매 판다가 중국에 돌아가기 전 다른 판다가 오지 않으면 5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도쿄도 측은 새 판다를 보내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교류가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パンダを通じた交流はこれまでも日中両国の国民感情の改善に貢献してきており、こうした交流が継続されることを 하지만 새로 판다를 대여받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판다 외교를 통해 상대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판다 대여를 미루거나 거부함으로써 불만도 표시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에 극도로 적대적인 만큼 당분간 판다를 보낼 리 없다는 겁니다. 한편 도쿄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을 판다 최종 관람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유럽파 공격수뿐 아니라 수비수 중에서도 요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선수가 있죠. 조규성과 같은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한범인데요. 롤모델인 김민재와 월드컵에서 함께 뛰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박재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오현규를 꽁꽁 묶는 수비로 팀의 무실점 승리를 이끈 뒤 덴마크 언론의 집중 조명뿐 아니라 감독의 특별 칭찬까지 받았던 이한범. Because it's a very good striker, and we said today, so no, I think it will be a bad day for the striker, not for Hanbom. So I was happy after the game that we were right. 20살의 나이로 유럽 도전에 나선 지 3시즌 만에 당당히 주전으로 도약했습니다. K리그보다 수준이 낮다 이런 소리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더 일찍 나올 수 있다면 일단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유럽 무대 경쟁력이 홍명보 후 발탁으로 이어지면서 월드컵 출전의 꿈도 가질 수 있게 됐고 조추첨 결과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했어가지고 잘 다듬어서 나가면은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홈 이점이 있어서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덴마크가 만약에 올라가면 붙을 수 있잖아요. 얘네는 뭐 플레이오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뭐 엄청 꿀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벌써 있더라고요. 너네 못 올라온다. 체코가 올라올 것 같다. 저희도 그렇게 한 방 매겼죠. 이한범은 수시로 롤모델 김민재의 영상을 보면서 월드컵에서 호흡을 맞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폴리 시절에 뛰던 민재형 영상 딱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늘 돌려봐요. 뭐 민재형은 진짜 그냥 아예 무력 행사하는 느낌이라면 좀 머리로 이제 짜증나게 하면서 민재형이 매운맛을 선보이시면 저는 다른 맛으로. 유럽에서의 활약을 대표팀까지 이어가겠다는 이한범. 생애 첫 월드컵을 노리는 이한범의 겨울은 이미 뜨겁습니다. 해리능에서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단거리 간판 김민선 선수가 월드컵 4차 대회 2차 레이스 500m에서 3위를 차지하며 올 시즌 처음으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아직 메달이 없었던 김민선. 4차 대회 2차 레이스에서 초반 100m 구간을 10초 57로 통과했고요. 마지막 코너에서 최고 시속 54km로 역주를 펼친 끝에 37초 8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위인 폴란드 선수와 0.004초 차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스케이트 날의 길이를 바꿨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다시 예전 장비로 돌아가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차 대회에서 17위에 그쳤던 성적이 점점 좋아져 첫 입상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함께 출전한 이나현은 0.08초 차이로 4위에 올랐는데요. 두 선수 모두 500m와 1000m에서 시즌 랭킹 12위 이내에 들어 내년 올림픽 출전권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앞서 보신 마인츠의 이재성처럼 머리를 잘 쓰는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의 톱플레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동남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준결승. 베트남 선수가 압박을 해오자 골키퍼가 황급히 공을 걷어내는데요. 이게 머리를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이 상당해 보였지만 세리머니는 또 참을 수 없죠. 6년 전에 이동국 선수도 K리그에서 비슷한 골을 넣은 적이 있는데 역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포르투갈 리그로 갑니다. 최근 리그 5연패에 빠진 아로카. 지난 여름 구단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미넨에서 이적한 이현주 선수가 후반 10분에 투입이 되는데요. 투입 4분 만에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헤더 결승골로 연결이 됩니다. 리그 12경기 만에 터진 데뷔골. 남은 시즌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가 시즌 최다인 12개의 석점슛을 폭발시켰습니다. 한 경기에서 석점슛을 10개 이상 넣은 게 통산 28번째였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영하의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낮부터는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의 기온이 3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은 중부지방에 약한 눈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밤 사이엔 수도권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 1mm 안팎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도 저녁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3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동해안과 제주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